당신 외투 좀 챙겨줘.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알았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가니 남편 진우가 구두끈을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둑 모임 좀 늦을 거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네. 이미 수년째 반복된 말이었습니다. 수요일 바둑 모임, 늦은 귀가. 10년 가까이 한치의 어김도 없는 일정. 남편 외투를 꺼내 건네려다 주머니 끝에서 작은 천 조각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부드러운 소재의 스카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내 손에서 스카프를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잃어버린 거라서 내가 받아둔 거야. 친구요? 응. 나중에 돌려줘야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스카프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문이 닫히고 현관에 혼자 서 있던 나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친구, 남자친구가 빨간 스카프를.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설거지하러 돌아갔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씻다가 물이 튈 만큼 손끝이 불안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스스로를 여러 번 다독였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드라마를 틀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붉은 스카프,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SJ라는 이니셜. 그것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짧은 대화. 늘 있던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라 보이는 공기. 남편이 샤워실로 들어간 틈에 나는 주머니에서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부드럽고 비싼 천,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향수 냄새. 확실히 여자 향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스카프를 다시 깊숙이 넣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해? 텔레비전 봐요. 그래, 나 먼저 잘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텔레비전을 끈 채 어두운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SJ. 누구일까요? 남편의 친구라는 말이 점점 허공에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천장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데도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야 해. 아침은요?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외투 주머니를 슬쩍 만지며 나가는 남편의 손동작이 신경 쓰였습니다. 스카프를 확인하는 듯한 애써 태어난 움직임.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입안은 씁쓸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바둑 모임, 정말 바둑을 두는 걸까? 이번 수요일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붉은 스카프, 향수, 이니셜, 그리고 남편의 태어남까지. 나는 차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차라리 내 착각이고 내가 예민한 거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남편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흐린 하늘 아래 가벼운 비가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내가 직접 확인한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둑 모임이야. 늦을 거야. 네. 저녁 기다리지 마. 알았어요.
붉은 스카프가 들어있는 외투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걸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창가로 달려가 남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모자를 눌러 쓰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택시를 세웠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검은색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급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남편의 차를 일정 거리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시내를 벗어난 차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동네, 낡은 간판들, 오래된 상가들. 20여 분 뒤 남편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림과 동시에 나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빌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축축한 공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 초인종 소리.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가늘고 긴 머리, 마른 어깨. 남편은 그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바로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붙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가슴 속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가벼운 화단턱에 겨우 몸을 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으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기 울음, 여자가 달래는 음성,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그만 울어. 아빠가 왔잖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자의 나직한 대답, 남편의 낮아진 말투, 집안의 생활 소리. 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큰 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말이 간신히 나왔습니다. 택시 창밖 풍경은 계속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빌라 앞 풍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아이 울음, 남편의 말. 아빠가 왔잖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감싸고 싶은 마음에 이불을 꺼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김치를 썰고 고기를 볶고 물을 부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물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저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냄비 속 붉은 물결만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끄고 밥을 퍼고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를 떠넣었습니다. 혀가 데었지만 그대로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모두 비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왔잖아.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는데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확인한 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히 해야 하나? 11시경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저녁 먹었어? 먹었어요.
남편 외투 주머니에서 붉은 스카프 끝이 살짝 보였습니다. 나는 TV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지 않으려고 이를 다물었지만 눈물만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정말 30년이 전부였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겉보기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의 나와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는 순간에도 남편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그 얼굴이 이제는 잘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올 거야.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남편이 나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요즘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몸조리 잘해. 네. 걱정하는 척, 다정한 척하는 그 말들.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좌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어느 기간이요? 1년치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 빽빽한 숫자들, 자리에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이체 내역.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100만 원씩.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 수취인은 이름 하나. 정수아. 정수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더 확인했습니다. 1년 전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3년 전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종이가 다시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했습니다. 3년 내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100만 원씩 3,600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은행을 나와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수아, 저 여자 이름일까? 아니면 아이 이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를 다시 훑었습니다. 3,600만 원.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큰 금액의 출금. 500만 원, 700만 원. 뜻 모를 지출들. 우리 돈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구나. 핸드폰으로 정수아를 검색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저 빌라 주소만 알면.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도착한 뒤 빌라 앞으로 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2층 3호. 작게 적혀 있는 이름. 정수아. 역시.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 웃음.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확인해야 해. 계단을 내려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 머리, 마른 체형.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놀이터까지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뛰어놀았습니다. 여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여자의 얼굴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딘가 슬픈 미소였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남편에게 숨겨진 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들도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밖에 나왔어요. 어디? 장 보러요.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자. 일찍 들어갈게. 네.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정수아, 아이 둘, 3,600만 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몰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현관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네. 식탁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국 맛있네. 그래요? 요즘 당신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정말? 네.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남편도 나도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은행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확인한다. 끝까지 파헤친다. 혼자라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그 빌라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남편 몰래 조심스럽게 남편의 패턴도 알게 됐습니다. 수요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일요일 오전에도 그곳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 여자에게, 아이들에게.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빌라 맞은편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제 시선은 오로지 빌라 입구에만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올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은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라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섞여 어머, 누구 쓰러졌대 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수아였습니다. 얼굴이 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도 새파랬습니다. 그 뒤로 아이 둘이 따라 나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남자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여자아이는 울다가 숨이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서둘러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병원 가는 거야. 나도 갈래. 거기는 위험해.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해.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뒤따라 흔들렸습니다. 구급차는 멀어져 갔고 소라는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 쪽으로 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아 씨가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로 중앙병원으로 가요. 네, 애들은 제가 봐줄게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중앙병원. 저는 입술을 깨물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중앙병원으로 가주세요. 응급실이요? 네. 왜 제가 가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날 때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들어서자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접수대에 다가갔습니다. 정수아 씨, 어디 계세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3번 침대에 계세요. 커튼이 쳐진 침대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정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하겠어요. 네. 수아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이 둘이 제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를 보고 아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야. 남자아이가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본 뒤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따라온 이웃 아주머니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뛰지 마.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할머니인 줄 알았어. 할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조금만 기다려야지. 아주머니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있다. 누구지?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저 아이들의 할아버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정수아는 누구인가?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대체 어떤 관계인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 네. 지금 어디야? 밖이에요. 급한 일 생겼어.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요. 저녁 챙겨 먹고 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급한 일, 그 급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 그리고 아이들. 저는 병원을 떠나려다가 다시 한번 커튼 쪽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아, 대기실에서 울다 지친 아이 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내 남편.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위에 또 다른 감정이 겹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배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집, 차가운 공기, 움직이는 사람 하나 없는 집,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문자, 내일 아침 들어갈게. 걱정 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알아봐야겠다. 확실하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알아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 식탁 위 휴대전화에 남겨진 짧은 문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병원에 있어. 오후에 들어갈게. 병원.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병원. 수아가 입원한 바로 그곳.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중앙병원이요. 창밖 풍경이 흐르는 동안 마음은 자꾸만 그 병실 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어제의 응급실이 아닌 누군가 오래 머무르는 조용한 층.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정수아 씨, 어느 병실인가요? 7층 705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을 올렸을 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튼이 환하게 불이 들어오자 심장이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층, 복도 끝, 705호 앞.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아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익은 남편 목소리. 괜찮아? 네, 아버지. 그 한마디. 아버지. 귀를 스쳤던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아니,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애들은 이웃집에서 봐주고 있어요. 내가 데리러 갈게. 죄송해요. 매번 폐만 끼쳐서. 괜찮아. 내 손주들인데. 손주. 그 단어가 가슴팍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수아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도와줘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두 집 살림이 아니었구나. 딸. 내 남편의 딸, 내게는 숨겨진 자식. 천천히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생각이 뒤엉켜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연민도 아니라 형체 없는 충격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를 못 본 채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705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등으로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수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누우세요. 아, 네. 작게 웃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굳었습니다. 제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과로였대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시는 거죠? 네. 짧은 대답 뒤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따라붙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이혼했어요. 전 남편이 많이 폭력적이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버텼어요. 아버지, 남편, 아버지가 친아버지신 거죠? 네.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셨어요. 새어머니가 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어머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새어머니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제가 있는 걸 모르세요. 아버지가 말씀 못하셨어요. 왜 말 못하셨을까요? 수아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치하셔서요. 지방의원이세요. 그래서 과거 이혼했고 아이까지 있는 거 알면 이미지에 안 좋다고. 그래서 저를 숨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실 거예요. 저 때문에 새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숨기며 다니느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가슴은 남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눈앞에 이 젊은 여자를 향한 안쓰러움으로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할머니도 만나보고 싶대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된대요.
할머니는 제가 있는 걸 모르니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예요. 네. 그 할머니가 저예요. 저는 한진우 씨 아내입니다. 한은정. 수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럼. 미안해요. 어제부터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붉은 스카프 때문에. 수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수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속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당신이 속인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나를 속인 거죠.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둘 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수아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려 하자 수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정 씨.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늙어 보였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집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딸, 숨겨진 손주들. 그렇다면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믿지 않았나? 3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에 들어갈게. 같이 먹자. 읽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나는 천천히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늘 남편만 드나들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명함,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얇은 장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00만 원 수아 생활비. 2022년 4월 100만 원 수아 생활비. 2022년 5월 100만 원 수아 생활비. 그 아래 불규칙하게 적힌 금액들. 8월 500만 원 민준 학원비. 12월 700만 원 병원비. 2023년 2월 300만 원 전셋집 보증금 추가.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처. 한은정 노후자금 통장 1200만 원. 공동 적금 해지 800만 원. 한은정 친정 땅 매각 대금 2천만 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 그 땅을 팔겠다고 먼저 말한 사람도 서류 처리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믿었기에 맡겼습니다. 그 믿음이 서류 한 장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장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주의사항. 은정에게 절대 들키지 말 것. 수아 존재 비밀 유지. 정치 경력에 영향 없도록. 차기 시의원 선거 준비. 그리고 마지막 줄. 수아 문제는 은퇴 후 정리. 당선 후 공개 시 동정표 가능. 장부가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안이 쑥 꺼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이지도 못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을 숨긴 이유가, 그 아이들을 숨긴 이유가 보호가 아니라 정치였다는 사실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차기 선거 전략 문서. 하얀 표지 위에 깨끗한 글씨로 쓰인 제목이 더 잔인해 보였습니다. 강점, 모범적 가정 이미지. 전략, 아내 활용. 리스크 관리, 첫 결혼 이력 숨김. 수아 존재 노출 시 대응 매뉴얼. 아내 활용.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한쪽에서 붉은 스카프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손에 들었습니다. 그 천이 손끝에 닿는 순간부터 모든 날이 되짚어졌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오던 그것. 여자 향수 냄새. 친구의 것이라며 태연하게 말하던 얼굴. 모든 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부와 파일, 붉은 스카프를 모두 들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외투를 벗다 나를 보았습니다. 손에 든 것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는 장부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남편의 목이 굳게 잠겼습니다. 은정아, 진정하고. 내 친정 땅 판 돈은 어디 갔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왜 빠져나갔죠?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다시 닫히는 입술. 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딸을 숨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문서 위에 차기 시의원, 이미지 관리라는 글자가 내 눈에도 남편의 얼굴에도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속이고 내 돈을 빼돌리고 딸을 정치에 이용하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붉은 스카프가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스카프를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아, 잘못했어. 그 모습도 목소리도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아, 제발. 당신이 만든 삶은 이제 당신이 책임져요. 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붉은 스카프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비밀의 시작이자 이 집의 끝이 된 물건. 그리고 나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혼란과 상처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발소리만 스쳐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처럼 말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제발 얘기 좀 하자. 나는 그 말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대답할 힘도 대답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는 동안 나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 장부, 파일, 계좌 내역 모두 복사했고 스캔했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밀들은 하나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동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자 목록을 넘기는 순간
조용했던 방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이번 달 송금했어. 확인해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들 학원비 낼게요. 조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래쪽에는 더 오래된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스크린샷을 남김없이 저장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같았습니다. 수아 이름 앞에 주황색 통화 표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와는 요즘 몇 마디 나누지도 않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자주 챙긴 이메일함에서는 더 노골적인 말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모범적 가정 이미지가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깨끗한 이미지. 가족. 그 단어들이 내 손 안에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 컨설턴트와의 메일은 더 잔인했습니다. 이혼 경력이 드러나면 치명적입니다. 걱정 마시오. 아내도 모릅니다. 철저히 숨기십시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가 가림막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당연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캡처해서 USB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손이 떨려도 눈이 시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역 언론사 이메일을 검색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진우 시의원 후보 관련 제보. 본문, 한진우 시의원 후보의 숨겨진 과거와 이중 생활을 제보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딸 및 손주 존재, 배우자 자금 무단 사용, 정치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족 은폐, 선거 전략 문서, 제보자 한은정. 손끝이 전송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클릭하면 모든 게 뒤집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 집이 뒤집히는 것도. 그러나 이미 무너진 건 나였습니다. 내 30해가, 내 믿음이, 내 존엄이. 나는 마우스를 누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틀 후 남편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기사 봤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단독, 한진우 시의원 후보, 숨겨진 딸 있었다. 가족 은폐 정황, 자금 무단 사용 의혹도. 남편의 입가에서 피가 가신 듯한 창백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했어요.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은정이 너라고? 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짓이라고?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해도 차갑게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먼저였죠. 남편이 가까스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 30해 동안 나를 속였어요. 딸을 숨기고 내 돈을 훔치고 나를 이미지로 이용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남편은 힘이 빠진 듯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은정아, 제발 기사 내려달라고 해줘. 제발. 왜요?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인생도 이미 끝났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 적은 있었나요? 있었어. 정말 있었어.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천천히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죠.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은정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 제가 지킬 거예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망친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외침이 뒤에서 울렸습니다. 은정아, 제발 가지 마.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2달이 지났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뒤적이지 않고 누가 나를 부르지 않는 공간. 비좁아도 숨이 편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반반. 당연한 몫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더 받아야 했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후보직을 사퇴했고 며칠 동안 온갖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금방 잊혀졌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밀려오고 사람들 입에서도 그리고 화면에서도 그의 이름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늘은 수요일, 카페에서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스며왔습니다. 창가 쪽에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정 씨, 수아는 커피를 미리 식혀두었습니다. 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을 녹이는 향기였습니다. 애들은 잘 지내요? 네. 요즘 학교에 잘 다녀요. 다행이네요. 수아는 내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학원비 정말 감사해요. 나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듣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수아는 일자리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오전 근무에.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하니까요.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살짝 지친 눈가에도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잠시 커피잔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연락 와요? 수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끔 전화만요. 만나진 않아요? 아니요. 서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움도 연민도 이제는 어떤 감정도 남편에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이요. 수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은정 씨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요. 나는 미소가 번져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다음엔 같이 와요. 정말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원룸엔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스케치북. 며칠 전에 그린 선들이 어설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손만 움직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엔 내려놓았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밀려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붓들. 지금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 위에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 냄새가 오랜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때 서랍 안에 아직도 놓여있는 붉은 스카프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카프는 처음 봤던 그날처럼 고운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 받침을 꺼내 스카프를 올려두었습니다. 라이터를 들었을 때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였던 날들.
숨죽여 살았던 날들, 내 존재가 투명해졌던 시간들, 불꽃이 닿자 천이 서서히 말려 올라가듯 타기 시작했습니다. 빨강이 검게 바뀌고 가벼운 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입안에서 조용히 굴러나온 말.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붉은 물감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경고의 빨강이 아니라 놓을 따뜻함, 새로운 시작의 색이었습니다. 붓끝에서 작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은정 씨, 애들이 자기 전에 인사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응, 민준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뒤에서 서연이가 들떠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도 갈래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 서연이.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지나간 이름일 뿐, 불쌍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은, 그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뿌옇게 흐려져가는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아침,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을 왜 견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끓여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그린 붉은 노을이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졌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화상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나. 붓을 들어 물감을 찍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방 안으로 햇살이 들어와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빛 아래에서 나는 천천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